비켜주세요. 본 행사 VIP석에 여군 장성 가족의 자리는 없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이날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의 주요 연설자로 단상에 오를 예정이었던 육군 소장 강선주였습니다. 이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을의 문턱을 막 넘어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높았다. 화선지에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창공 아래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년 중 군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단 하루를 위해 연병장은 거대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각 군의 의장대는 눈을 의심할 만큼 미동조차 없었고 그들의 칼과 총의 금속 장식은 가을 햇살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뿜어냈다. 연병장 한쪽에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육군의 강철 기갑이 대지를 짓누르듯 버티고 섰고 머리 위로는 잠시 후 있을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위해 그려질 보이지 않는 항로가 펼쳐져 있었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VIP석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은 산부 요인을 필두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그리고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이 자리를 빛냈다. 그들 사이로 빛나는 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을 이끄는 현역 장성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소장 강선주. 그녀는 올해 52세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군이자 현재 합참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야전에서는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인한 지휘관이었고 정책부서에서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논리적인 전략가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은빛별은 지난 30년간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편견과 싸워 이겨낸 상처의 훈장이었다. 오늘 그녀는 군인이 아닌 한 가족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가족들을 초대했다. 남편인 대학 교수 박진우와 올해 대학생이 된 딸 박하늘. 그녀가 치열한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저기 저 수많은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남편 박진우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 진짜 멋있어. 공군 아저씨들 비행기는 언제 나와? 딸 하늘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강선주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늘 군복과 전투화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오늘만큼은 화사한 정장을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찼다. 자, 이쪽입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님 가족분들이시죠? 행사 안내를 맡은 장교가 그들을 VIP석 입구로 안내했다. 강선주는 잠시 후 연단에 오를 예정이었기에 가족들을 먼저 자리에 들여보내야 했다. 그녀의 가족에게 배정된 좌석은 VIP석 중에서도 가장 앞쪽 장성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었다. 박진우와 박하늘이 안내 장교를 따라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행사장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본부 소속 김민석 중령이었다. 갓 달인 듯 주름 하나 없는 전투복,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이 선 전투모, 그리고 그의 표정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냉정하고 단단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중령? 안내 장교가 당황하며 물었다. 김민석 중령은 안내 장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박진우와 박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탐색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좌석 배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두 분은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하늘의 눈은 동그래졌다. 안내 장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김중령과 강선주의 가족을 번갈아 쳐다봤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들은 강선주 소장님 가족분들이십니다. 여기 명단에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중령은 안내 장교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규정상 장성 가족석은 장성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만 배정됩니다. 여기 계신 박진우 선생님은 강선주 소장님의 남편분이시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만 그의 시선이 박하늘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는 명백한 사실을 마치 중대한 결격 사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규정상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강선주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다.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VIP석의 규정은 오직 남성 장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다. 장군의 배우자는 당연히 아내일 것이고 따라서 남편인 박진우는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였다. 30년을 군에 몸담았고 합참의 본부장이며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 자신조차도 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는 예외이자 별종에 불과했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는 육군 소장이고 여기는 내 딸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민석 중령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규정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규정이요?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군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늘이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중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정해진 절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행사에 방해가 됩니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선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가을 햇살에 번쩍였다. 그녀는 김민석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에 가까웠다. 김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충성. 소장님. 김민석 중령은 그제야 강선주를 발견한 듯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강선주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물었다.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게. 내 가족이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 소장님 송구하오나 행사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군 장성 가족의 VIP석 착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됐네. 강선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실랑이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강선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0년이었다. 여생도라는 이유로 동기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생도 시절. 첫 차대 배치 후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던 부사관들. 회식 자리마다 당연하다는 듯 따라붙던 음담 패설과 성희롱.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될 것이라는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 국군의 딸이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이것이었다. 국군 최대의 축제라는 이 자리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보이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름의 유령에게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여군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군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선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하늘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착각했나 봐.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서 보자. 그녀는 안내 장교를 불렀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젊은 장교는 황급히 달려왔다. 내 가족들 일반 관람석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선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멀어져가는 남편과 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거운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김민석 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고하게, 김중령. 맡은 바 임무에 아주 충실하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석 중령은 그 목소리가 천둥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강선주는 그를 지나쳐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장성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선주에게 그 모든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자리에 앉은 강선주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었다.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색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수놓았고 특전사 대원들의 격파 시범의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에 차가운 마이크가 쥐어졌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에게 전하는 격려사 순서였다. 그녀가 연단에 오를 차례였다. 그녀의 손에는 비서실에서 작성한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문구로 가득한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연단으로 향하는 짧은 걸음을 옮기는 동안 강선주의 뇌리에는 30년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질문을 던지기로. 대한민국 국군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의 군대는 과연 모두의 군대인가라는 질문을. 연단으로 향하는 강선주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이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화가 연단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그 소리는 계룡대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군에 살아있는 신화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 강선주.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군의 위용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투적인 격려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내빈들을 향해 예를 갖춘 그녀는 연단 중앙으로 나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장병들 그리고 TV를 통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5천만 국민. 그들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압력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손에 들린 연설문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일반 관람석 한편에 앉아있을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생각했다. 조국과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자.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강선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고 명료하게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소장 강선주입니다. 정석적인 시작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비서실에서 작성해준 연설문의 다음 구절은 이러했다. 오늘 건군 제7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선주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장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VIP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 또한 조국을 위해 기꺼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과연 모든 국민의 군대입니까?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나라와 행사장의 심장에 박혔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방송 카메라 감독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강선주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클로즈업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딸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제가 평생을 바친 국군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늠름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거대한 분노가 표면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의 전율이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은 잠시 전 이 행사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쿵. VIP석에 앉아있던 누군가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국방부 장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합참의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현장 통제를 맡고 있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여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VIP 가족석 규정에는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군이란 당연히 남자여야 하고 그의 배우자는 당연히 여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이 규정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선주의 목소리만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제가 여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동기들보다 체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달렸고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는 부하들 앞에서 진심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며 밤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성희롱은 못 들은 척 넘겨야 했고 임신했을 때는 전투복이 맞지 않아 사비로 군복을 수선해 입으며 만삭의 몸으로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조국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 여겼습니다. 여자가 아닌 군인 강선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별을 달았습니다. 제 어깨의 이 별이 이제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 여군들에게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을 천천히 보란듯이 반으로 찢었다. 그 모습은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이 종이에 적힌 상투적인 격려사로는 제가 오늘 느낀 절망과 분노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 받은 모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군이 아직도 성별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저와 같은 수많은 여군들의 헌신을 여전히 2등 시민의 그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군 장성은 진짜 장성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낙인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도열해 있던 젊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지금껏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군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다. 저는 국군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성별을 기준으로 우리의 동료를 차별할 것입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자 딸인 우리 군인들이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국민의 군대란 그 구성원 모두가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헌신으로만 평가받는 군대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이 부끄러운 사건이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강선주는 찢어진 연설문을 연단 위에 내려놓고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내려왔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VIP석의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정된 모든 식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사회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알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관심은 연단에서 내려온 강선주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자 합참의장이 철통 같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 소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란을 피워? 소란이 아닙니다, 의장님.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강선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사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이건 명백한 항명이야. 당장 내 방으로 따라오게. 그 순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의장님, 장관님께서 강선주 소장님을 즉시 장관실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강선주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국방부 장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국군은 거대한 균열의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TV와 인터넷은 실시간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군의 날 행사서 초유의 사태, 강선주 소장, 군내 성차별 폭로. 강선주 소장 예정된 연설 거부하고 군 수뇌부 정면 비판. 여군 장성 가족 VIP석 출입 거부 논란, 국방부 묵묵부답. 일반 관람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심장 졸이며 지켜보던 박진우와 하늘. 하늘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박진우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은 얼굴로 아내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 개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낡은 관행과 싸워야 하는 군인 강선주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국방부 장관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벽에 걸린 역대 장관들의 초상화가 방의 권위를 대변했지만 지금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었다. 최동진 국방부 장관은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합참의장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강선주 소장이 서 있었다. 방금 전 대연병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이들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고였다. 강선주 소장. 최 장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스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인지하고 있나? 네, 장관님.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강선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해야 할 말. 대통령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말인가? 강 소장은 지금 개인적인 불만을 군 전체의 문제인 양침소봉대한 거야. 이건 명백한 군 기강 문란 행위이자 상부에 대한 항명이야.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에 서 있던 합참의장이 거들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운영 미숙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강 소장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소한 운영 미숙. 그 단어가 강선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30년간 겪어온 차별과 서름이 그리고 오늘 그녀의 가족이 받은 모욕이 고작 사소한 운영 미숙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사소한 운영 미숙이 아닙니다. 강선주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것은 우리 군에 만연한, 그러나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구조적인 차별의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침묵했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강선주는 계속해서 똑같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후배들에게만큼은 그런 부끄러운 군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배? 강 소장이 언제부터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단한 순교자라도 됐나? 국방부 차관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지금 강 소장의 행동 때문에 국방위가 뒤집혔고 언론은 벌써부터 군을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들의 반응은 강선주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오직 군 조직의 안위와 자신들의 입지뿐이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사태를 덮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동진 장관이 결심한 듯 말했다. 강선주 소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보직을 즉시 해임한다. 또한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한다. 추후 감찰부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다. 이의 있나? 직무 정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분 중 하나였다. 사실상의 불명예 전역을 암시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강선주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행동에 대해 단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장관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저렇게 오만한 군인은 처음 봅니다. 우선 언론부터 막아야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 통해서 강 소장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행사 현장에 있던 김민석 중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처리하지. 일단 보고서는 현장 안내 착오로 인한 단순 마찰로 정리하고 김중령은 조용한 부대로 전출 보내서 입을 막도록 하겠네. 거대한 조직은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선주라는 개인은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 시각 강선주의 집. TV에서는 온종일 강선주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보수 농객들은 그녀를 군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린 선동가로 몰아세웠고 진보 진영에서는 군내 성평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익명의 군인들이 쏟아내는 갑론을박으로 전쟁터가 되었다. 강선주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딸 하늘은 뜨거운 차를 타와 그녀에게 건넸다. 엄마, 괜찮아?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선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박진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 연설 정말 대단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야. 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강선주가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쩌면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과 하늘이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녀의 말에 박진우와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가정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폭풍을 이겨낼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예상대로였다. 국군의 날 행사소라는 강선주 소장의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해프닝이었으며 군 내부의 조직적인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 소장의 건강상의 문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현장에 있던 김민석 중령은 규정숙지 미숙으로 경징계를 받고 강원도 최전방의 한 부대로 발령이 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과 여론은 조금씩 국방부의 발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선주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집에서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국방부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강선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강선주 소장 부당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몇몇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국방부의 발표를 의심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부대 관사. 김민석 중령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국군의 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강선주 소장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수고하게 김중령. 맡은 바 임무에 아주 충실하군.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영혼 없는 군인이라는 낙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규정과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의 미덕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강선주 소장의 외침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불의에 눈감는 것이 충성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것이 진정한 명예인가? 그의 아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겁한 놈 같아서 그래. 내 손으로 쓴 보고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어. 평생을 존경해왔던 분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아내의 말에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나는 이미 그들의 공범이야.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만 군복을 벗게 되겠지. 군복 벗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의 양심보다 당신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당신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잖아요.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지금 당신의 명예는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질책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괴로웠다. 이대로 침묵하면 남은 군 생활은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떳떳할 수는 있을 것이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김민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낯선 번호를 눌렀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입니다. 저 육군본부 김민석 중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군의 날 사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번 폭풍의 진원지는 국방부가 아닌 국회였다. 강선주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민석 중령의 전화 한 통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그가 접촉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야당 간사 박정훈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의 삼선 의원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중령의 제보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군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박 의원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는 강선주 소장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사태의 핵심 증인인 강선주 소장과 김민석 중령의 출석이 의결되었다. 국정감사 소식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들끓게 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국방부의 닫힌 회의실이 아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으로 옮겨졌다.
직무 정지 명령 이후 강선주의 집은 거대한 정보 분석실이자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그는 아내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조직 내 성차별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케이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외의 관련 논문과 판례를 수집하고 아내가 국정감사에서 펼칠 논리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주었다. 여보, 저들의 주된 공격 루트는 두 가지가 될 거야. 첫째는 당신의 행동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항명이라는 프레임. 둘째는 당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프레임이지. 박진우는 서재의 화이트보드에 핵심 단어들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그러니 우리는 감정적인 호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해. 당신이 지난 30년간 군에서 겪었던 일들을 개인적인 푸념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제시해야 하는 거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차별적 대우를 했는지. 최대한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강선주는 남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져 낡은 수첩과 업무 일지,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상처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98년 5사단 작전 참모 보직 심사. 여군에게 야전 지휘를 맡길 수 없다는 사단장 지시로 최종 탈락. 2005년 이라크 파병 자원. 여군은 전투 지역에 보내기 곤란하다는 인사사령부 방침에 따라 보류. 2012년 대령 진급 후 연대장 보직 신청. 여성 지휘관에 대한 부대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이유로 정책부서 발령. 그 모든 기록들은 그녀가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불이익의 증거였다. 그것은 사소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이었다. 하늘아, 엄마 옛날 사진 좀 찾아줄래? 사관생도 때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찍은 사진 말고 동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으로. 응, 엄마. 딸 하늘은 미디어 담당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스캔하고 관련 뉴스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증언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강선주와 수많은 동료 군인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미 군복을 벗은 선배 여군들도 있었고 안타깝게 진급에서 누락되어 좌절했던 동기들의 얼굴도 보였다. 강선주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먼저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여군들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편 강원도 철원의 부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자 김민석 중령의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그의 부대를 격려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다. 차관은 부대장실에서 다른 모든 인원을 물리고 김중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김중령, 고생이 많아. 갑자기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상심이 크겠지. 하지만 다 군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이해해주게. 국방부는 김중령의 충성심을 높이 사고 있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차관님. 다름이 아니라 곧 있을 국정감사 말이야. 김중령도 증인으로 나가게 됐다고 들었어. 괜히 야당 의원들 꿰매 넘어가서 조직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 알지?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중령은 군인이야. 군인은 조직에 충성해야지 개인의 감정이나 얕은 정의감에 휘둘려선 안 돼. 지금 김중령이 국회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진실이 아니라 군에 대한 배신 행위로 기록될 뿐이야. 김중령 자네에게도 아들, 딸이 있다고 들었네. 자식들 앞길을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을 텐데. 차관의 마지막 말은 김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석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과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의 명예는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관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차관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오직 사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이고 제가 지켜야 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차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 친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보게. 자네가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차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책상 위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국회의사당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선주 소장을 지지합니다. 국방부는 성차별 인정하고 사과하라. 는 피켓이 빗속에서 물결쳤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였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리는 강선주의 모습이 보였다.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당당했다. 한 기자가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소장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선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대한민국 국군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짧지만 강한 한마디를 남긴 그녀는 남편 박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청문회장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민석 중령이었다. 그는 홀로 택시를 타고 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국회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청문회장 복도에서 강선주와 김민석의 눈이 마주쳤다. 강선주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용서도 격려도 아니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라는 한 선배 군인의 무언의 명령이었다. 김민석은 굳은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마침내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의 문이 열리고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기나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 명예와 위선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쟁터에 막이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중앙 증인석에는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 참고인석에는 강선주 소장과 김민석 중령이 자리했다. 그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오전 질의는 예상대로 국방부의 논리대로 흘러갔다. 여당 의원들은 강선주 소장의 개인적 일탈을 부각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강선주 증인. 증인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입니다. 일개 개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행사를 망친 행위가 과연 장성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주는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 저는 개인의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가진 구조적 모순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제 가족이 겪은 일이 정말 사소한 운영 미숙이었다면 국방부는 왜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대신 저에 대한 직무 정지라는 징계부터 내렸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여당 의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의원이 공격을 이어갔다. 증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난 30년간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선주는 준비해온 서류 더미를 꺼내들었다. 입증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난 30년 군 생활의 기록입니다.
1998년 5사단 작전 참모 보직 심사 당시 사단장이었던 오호 장군이 여군에게 야전 지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언한 회의록 사본입니다. 2005년 이라크 파병 지원 당시 인사사령부가 여군은 전투 지역 배제라는 내부 방침을 저에게 통보했던 공문입니다. 2012년 연대장 보직 심사 당시 저에 대한 부대원들의 평판이 최고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휘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저를 탈락시킨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강선주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강선주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후 질의의 주인공은 김민석 중령이었다. 야당 간사인 박정훈 의원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증인 국군의 날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강선주 소장의 가족을 제지한 것은 증인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행사 며칠 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주관으로 열린 준비회의에서 여군 장성 가족의 의전은 남군 장성 가족에 준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구두로 하달되었습니다. VIP석 배치와 관련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국방부 감찰에 제출했던 현장 안내 착오로 인한 단순 마찰이라는 보고서는 허위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누가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까? 박정훈 의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국방부 차관이 앉아있는 방청석으로 향했다. 차관은 그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김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입을 열었다. 국방부 차관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폭탄이 터졌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려댔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거짓말. 저자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당장 증인석으로 나오시오. 김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또한 차관께서는 며칠 전 제부대로 직접 찾아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에는 며칠 전 부대장실에서 오갔던 차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김중령은 군인이야. 군인은 조직에 충성해야지. 자식들 앞길을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을 텐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동진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차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거짓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대통령은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강선주 소장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군내 성차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강선주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즉각 철회되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합참으로 출근했다. 그녀가 건물로 들어서자 수많은 동료 군인들이 복도에 도열하여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특히 젊은 여군 장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대한민국 국군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여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소수자나 배려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군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이 남았다.
성별에 따른 보직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고 육아와 경력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선주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변화를 이끌어낸 영웅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명예로운 복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역을 신청했다. 그녀의 전역식은 조촐하지만 의미 깊게 치러졌다. 그녀는 전역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32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편견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는 이제 군 외부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부당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군복은 벗지만 군인 정신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충성. 전역 후 그녀는 남편 박진우와 함께 군 인권 및 성평등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의 연구소는 군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를 상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이 되었다. 김민석 중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내부 고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조직을 배신했다는 자책감보다는 더 이상 명예롭지 못한 조직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자존심을 택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의 아들은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아버지에게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아버지와 강선주 장군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계룡대 연병장에서는 또다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VIP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강선주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늠름하게 성장한 후배 여군 장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하늘 위로 블랙이글스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선주의 얼굴에 마침내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마침내 승리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 이병! 택시 타고 30분 내로 여기로 튀어와. 늦으면 뒤진다. 여러분은 상관의 지시라는 무게 앞에 아니오라는 세 글자를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 한 병사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그 지독한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양구 뉴스는 연일 첫눈 소식을 떠들어댔지만 해안 분지의 공기는 이미 한겨울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외신 종군 기자가 거대한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인 이곳.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요새. 대한민국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심장은 바로 이 펀치볼의 가장 깊고 시린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빛 위병소를 넘어선 부대의 풍경은 모든 색이 탈색된 수묵화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울었고 연병장 위로 낮게 깔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쇳가루 같은 눈을 쏟아낼 기세였다. 이곳 63보 병연대 2대대 쌍호부대의 신병하진 이병이 전입 온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강남 8학군 출신 명문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친 뒤 던진 휴학계는 이곳에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너 진짜 내일부터 대대장님 모는 거냐? 생활관 동기인 최일구가 침상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물었다. 걱정 반 동정 반이 섞인 그의 눈빛은 마치 사지로 떠나는 전우를 보는 듯 했다. 방금 행보관님이랑 면담 끝냈다. 내일 05시 30분까지 배차게 앞으로 가란다. 하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관물대에 전투복을 접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대장 운전병.
누군가에겐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보직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쌍호 부대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대대장 천용떡 중령.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은밀하게 펀치볼에 미친 개라 불렸다. 최일구가 목소리를 낮췄다. 야 하진아. 너 전임자였던 박일병 왜 의가사했는지 알아? 허리 디스크 악화? 그거 다 개뻥이야. 천중령 그 인간 때문이야. 새벽 3시에 불러내서 자기 와이프 불륜 현장 덮치는데 데려가고 술 처먹고 들어오는 길에 기분 역 같다고 운전하는 뒤통수를 전투와 발로 걷어찼대. 뭐? 절대 그 인간 눈에 거슬리지 마라. 그냥 공기처럼 투명하게 있어. 내가 얘라고 대답하는 순간 너는 그냥 걔 노예되는 거야. 그게 내군 생활 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기의 충고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양구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하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저 18개월 이 지긋지긋한 국방의 의무를 아무 탈 없이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썩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깨에 달린 작대기 하나의 무게는 이제 막 21살이 된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배차계 앞 하진은 이미 군용 레토나 옆에 각 잡힌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바람이 전투복 솔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약속 시간은 5시 30분이었지만 수송부 선임들은 천용덕은 기다리는 걸 숨 쉬는 것보다 싫어한다며 30분은 기본으로 먼저 나가 있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다. 정확히 5시 58분.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천용덕 중령이었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고 군복 위로도 터져나올 듯한 근육질 몸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심술과 오만 그리고 만성적인 짜증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위아래로 하진을 짐짝처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충성. 이병 하진 금일 운행을 명받았습니다. 하진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끽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다. 관사. 명령은 짧고 건조했다. 하진은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잡았다. 부대에서 15분 거리의 군인 관사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천중령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하진은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의 뒤통수에 꽂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관사 앞에 도착할 무렵 천중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08시까지 대대장실로 복귀해. 내 사무실 책상 먼지 한 톨도 없이 닦아놔. 예, 알겠습니다. 하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하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 것처럼. 그것이 하진과 천용덕의 첫 만남이자 앞으로 18개월간 펼쳐질 악몽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하진의 군 생활은 운전병이라는 보직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천용덕에게 그는 군인이 아니라 24시간 호출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자 충실한 노예였다. 오전 일과는 주로 천중령의 사적인 심부름으로 채워졌다. 하 이병 시내 나가서 내 전투복 드라이한 거 찾아오고 오는 길에 농협 들러서 내가 문자로 찍어주는 것들 좀 사와. 천중령이 던져주는 카드와 함께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발렌타인 17년산 에비앙 생수 1.5리터 한 박스, 샤넬 넘버5, 상하 목장 유기농 우유 같은 군 보급과는 추호도 관련 없는 품목들이 적혀 있었다. 하진은 국방색 레토나를 몰아 양구 읍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군인이 왜 위스키 심부름을 하고 있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말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른 아침부터 관사로 호출되어 가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 이병 오늘 우리 애들 춘천까지 좀 라이드 해줘. 가는 길에 레고랜드 들러서 신상 나온 것도 좀 사주고. 저 사모님 군용 차량의 사적 이용은 규정상.
하진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던 순간 마침 현관을 나오던 천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씹으렸냐 지금? 이 새끼가 벌써부터 토를 달아? 야, 이게 다 우리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거야. 내가 주말에 애새끼들한테 신경 끄고 오롯이 부대 생각만 하려면 내가 내 수족이 돼서 움직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대가리도 안 돌아가? 궤변이었지만 중령의 계급장과 위압적인 욕설 앞에서 이등병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하진은 천중령의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태우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춘천까지 달려야 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쏟고 음료수를 흘리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하진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차량 운행일지는 매일 밤 거짓으로 채워졌다. 춘천 레고랜드는 춘천 지역 전술도로 점검으로, 양구 읍내 마트는 지역 유관기관 협조 방문으로 둔갑했다. 당연히 모든 유류비는 부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 하진은 매일 밤 새빨간 거짓말로 채워진 운행일지를 상급부대로 제출하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천용덕의 광기는 부대 내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그의 주된 먹잇감은 삼중대장 강민준 대위였다. 육사 출신의 FM 장교, 깐깐하지만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강 대위는 천중령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유능하고 정의로운 강 대위와 비교되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강 대위, 이번 주 중대 전술 훈련 계획서, 이게 지금 계획서라고 들고 온 건가? 당장 다시 써. 예. 대대장님 3일 전에 이미 결제해 주신 사안입니다. 내가 언제? 야, 내가 사인하면 다 끝이야? 어제 저녁에 연대장님 주최 회식 자리에서 새로운 지침 내려온 거 몰라? 하늘 같은 상급부대 지시가 귓등으로 들리나? 어제 회식 자리에선 훈련 관련 지침은 없으셨던 걸로 압니다. 강 대위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하자 천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여기가 내 육사 동기들 모아놓고 스터디하는 데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 부대 기강이 개판되는 거라고. 당장 다시 작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대대장실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바닥만 쳐다봤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미친 개의 다음 이빨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 대위는 굳은 얼굴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천중령의 비아냥거림이 독침처럼 날아와 박혔다. 육사 넥타이 부대 새끼들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저런 건 전방에서 뺑이 좀 더 구르면서 대가리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진은 그 모든 것을 대대장실 한편 운전병 대기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VIP석이자 지옥의 맨 앞자리였다. 정의가 억압받고 부패가 권력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하진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중령의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하진을 부대 밖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평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전투화를 막 벗으려던 하진의 휴대폰이 지옥의 벨소리처럼 울렸다. 천용덕이었다. 하이병, 어디야? 생활관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구 터미널 뒤편 송주가든으로 와. 검은색 에쿠스. 차량 번호 12가 3456. 차주한테 물건 받아서 관사로 가져와. 예? 지금 말입니까? 그럼 내일이냐? 30분 내로 튀어와. 택시 잡아 타고 와. 늦으면 뒤진다. 전화를 끄는 하진은 망연자실했다. 일과 시간 종료 후 부대 밖으로 병사를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것.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전투복을 다시 꿰어 입고 위병소를 나섰다. 송주가든 앞에 도착하자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성이 에쿠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남자는 하진의 군복을 힐끗 보더니 말없이 트렁크를 열어 묵직한 백화점 쇼핑백 여러 개를 건넸다. 최고급 한우 세트, 값비싼 양주, 그리고 두툼한 봉투. 뇌물임이 분명했다.
대대장님께 잘 전해드려.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다. 하진은 무거운 쇼핑백을 끌어안고 택시를 잡았다. 쇼핑백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관사에 도착하자 천중령이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 빠르네. 수고했다. 그는 익숙하게 물건을 받아들고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하진의 가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걸로 택시비하고 남는 건 너 PX 가든지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알지? 우린 한 배를 탄 전우잖아, 안 그래? 전우. 그 단어만큼 역겹고 모욕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다. 하진은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돌려주려 했지만 천중령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럼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진은 돌아서서 어두운 관사 단지를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절망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범죄에 발을 담근 공범이었다. 이날 밤 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영을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차갑고 예리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양구의 깊은 밤, 펀치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등병 하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용덕의 범죄에 공범으로 내몰린 그날 밤 이후 하진은 변했다. 이전에 그는 순응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 애쓰는 평범한 이등병이었다면 이제 그의 내면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진 비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도구의 확보다. 군에서 지급받고 감시당하는 스마트폰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천용덕의 아내가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남게 된 구형 공기계를 폐기해달라며 하진에게 던져주었을 때였다. 하이병, 이거 알아서 버려. 개인정보 찝찝하니까 아예 박살내서 버리든지. 하진은 깍듯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걸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박살내는 대신 그 주 주말 춘천으로 사모님 쇼핑 수행을 나갔을 때 몰래 들른 전파상에서 현금을 주고 완벽하게 초기화하고 가장 용량이 큰 SD카드를 삽입했다. 이제 그에게는 천용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귀가 생긴 셈이었다. 그는 모든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만약 발각되어 핸드폰을 뺏기더라도 증거는 그의 손을 떠나 안전한 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대대장실 운전병 대기석은 하진에게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정보 수집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는 천용덕의 모든 통화를, 모든 면담을, 심지어 혼잣말까지도 귀에 담고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는 천용덕이라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비리의 조각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진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천용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하진의 순종적인 태도 이면에 자리 잡은 단단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더 하진을 짓밟고 고립시키려 들었다. 하이병, 너 운행 없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뭐하냐? 동기들이랑 노가리나 까고 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앞으로 운행 없으면 내 사무실 구석에서 군장 싸고 대기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그날 이후 하진은 하루의 대부분을 대대장실 구석,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무거운 군장을 맨 채 꼿꼿이 앉아 있어야 했다. 그곳은 완벽한 유리 감옥이었다. 그는 천용덕이 부사관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치는 모습, 지역 업체 사장들과 노골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음 주 낚시 약속을 잡는 모습, 심지어 주식 HTS를 켜놓고 근무 시간에 단타를 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야 했다. 병사들은 그런 하진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다.
대대장의 스파이, 권력의 앞잡이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한때 걱정해주던 동기 최일구조차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주저했다. 하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어주었다. 절망의 나날 속 예상치 못한 온기가 스며든 것은 어느 혹한의 아침이었다. 제설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있던 날 하진은 새벽부터 천중령의 호출을 받고 그의 관사차고에서 타이어 체인을 정비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다가와 뜨거운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강민준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아침 조깅을 하던 중인 듯 입김을 뿜으며 말했다. 고생이 많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진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강 대위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하이병.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게. 부조리한 건 세상이지 자네가 아니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걸세. 강 대위는 하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조깅 코스를 따라 달려갔다. 하진은 뜨거운 캔커피를 쥔 채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이 지옥 같은 부대 안에도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이 모든 부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 하진과 강 대위는 부대 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그 작은 연대는 하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천용덕의 탐욕은 부대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부대의 낡은 막사들을 위한 동계 보강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사를 따낸 곳은 어김없이 하진이 뇌물을 전달받았던 그날 밤의 백두건설이었다. 문제는 공사 자재였다. 어느 날 오후 대대장실에서 대기하던 하진의 귀에 천용덕과 백두건설 김 사장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천용덕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중령님, 보고 드렸던 대로 단열재를 비급 스티로폼으로 대체하면 견적이 확 빠집니다. 거의 30%는 후려칠 수 있는데 대신 이게 화재에는 좀 취약합니다. 김 사장, 그걸 말이라고 해? 요즘 세상에 불 한 번 나면 다들 옷 벗어야 하는 거 몰라? 천용덕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단호한 듯 했지만 이어지는 김 사장의 말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에이, 중령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소방 점검 나오는 라인에도 다 제 사람들 심어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어급 불연제 쓰는 걸로 처리되고 여기서 아낀 30%는 중령님과 제가 좋은데 나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도 다가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진은 숨을 죽였다. 제발 거절하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정확하게 처리해.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서류 한 장까지 완벽해야 돼. 결국 천용덕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리나 갑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자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침상에 누워 천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벽 너머에서 잠든 동기들은 자신들이 잠든 공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칼을 뽑아야 할 때였다. 기회는 며칠 뒤 찾아왔다. 천용덕은 김 사장과 함께 부대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대대장실에서 단둘이 술판을 벌였다. 하진은 술과 안주를 내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역시 김 사장이랑 마시는 술이 제일 달아.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 연대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하십니다, 중령님.
제가 중령님 별 다실 때까지 옆에서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돈 봉투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 속 구형 아이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컵을 가지러 가는 척 자연스럽게 대대장실로 들어가 술병들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장 구석에 핸드폰을 밀어 넣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이크는 맹렬하게 돌아가며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자재는 언제쯤 들어온다고? 내일 새벽에 야간 작업으로 위장해서 반입할 겁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감찰이 떠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요. 좋아. 아주 일처리가 깔끔해. 역시 김 사장이야. 추악한 대화가 오가는 10여 분. 하진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술자리가 파하고 비틀거리는 김 사장을 배웅한 천용덕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하이병, 너 뭐해? 빨리 차 대기 안 시키고. 하진은 잽싸게 핸드폰을 수거해 주머니에 넣고 경례를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관사로 향하는 차 안. 천용덕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하진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펀치볼에 미친 게 목에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알았다. 이 쇠사슬을 채우는 순간 자신 역시 미친 개의 이빨에 물려 갈갈이 찢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머니 속의 비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천용덕을 찌르는 순간 그 칼날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터였다. 하진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신중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선한 이의 인내심을 먼저 시험대에 올렸다. 비급 단열재가 부대로 반입되기 하루 전날 사건은 터졌다. 그날 오후 천용덕은 강민준 대위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대위, 자네 중대에서 어제 야간 행군 훈련 때 K2 소총공이 하나를 분실했다는 보고가 있던데 사실인가? 강 대위의 눈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훈련 종료 후 총기 수량 및 상태 이상 유무까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올린 적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 여기 버젓이 보고서 초안이 있는데. 천용덕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강 대위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졌다. 그것은 강 대위의 중대가 총기 부품을 분실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 내가 평소에 부대 관리 개판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육사 나왔다고 뺀질거리기만 하고 실무는 쥐뿔도 모르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그럼 감봉 수준에서 끝내줄 테니. 강 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명백한 모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뿐만 아니라 중대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티네. 좋아. 그럼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내 인사기록에 아주 시뻘건 줄을 그어주마. 어디 진급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때 천용덕의 시선이 구석에서 군장을 맨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진에게 향했다. 악마 같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하이병. 너 이리 와봐. 내가 어제 강 대위 중대 막사 앞에서 뭘 주었다고 했지?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과 강 대위 사이의 미묘한 유대를 눈치챈 천용덕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줍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대답에 천용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사무실을 울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이등병 새끼가 어디서 위증을 해?
내가 어제 내가 총기 부품 같은 걸 들고 수송부로 가는 걸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지금 저 새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해? 천용덕은 강 대위가 보는 앞에서 하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묻는다. 내가 주운 게 뭐야? 하진은 고개를 들고 모멸감과 분노로 타오르는 강 대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천용덕을 보았다. 이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인간이 아닌 개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는 천용덕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강 대위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삼중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병하진은 어제 그 어떤 것도 분실물 습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대장님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등병이 중령의 면전에서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천용덕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 대위의 눈에는 짧은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 미친 새끼가. 천용덕이 하진에게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들어왔다. 대대장님, 연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천용덕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하진과 강 대위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너희 둘 오늘 밤에 보자.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 말을 남기고 천용덕은 쿵쾅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에 남은 하진과 강 대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강 대위가 하진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중대장님,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 대위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11시, 예상대로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술에 잔뜩 취한 천용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지금 당장 관사로 튀어와. 10분 준다. 뒤지기 싫으면. 전화를 끄는 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관물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구형 아이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증거 중 가장 확실한 2개의 파일을 압축했다. 백두건설과의 비리 거래 녹취록, 그리고 오늘 낮 대대장실에서 있었던 폭행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2개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하나는 아버지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 학권철 소장에게, 다른 하나는 강민준 대위의 개인 메일 주소로. 그는 2 이메일을 모두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다. 발송 시각은 다음 날 새벽 6시. 그리고 강 대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중대장님, 내일 06시 이후에도 제게서 연락이 없으면 받으시는 메일을 즉시 언론사에 제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전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생활관을 나섰다.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사냥터로 향하는 사냥꾼이었다. 관사 거실은 술병과 안주로 난장판이었다. 천용덕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붉어진 눈으로 하진을 맞았다. 왔냐, 이 개새끼.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미쳤더군. 감히 이등병 나부랭이가 내 앞에서 항명을 해? 천용덕은 테이블 위 양주병을 들어하진 앞에 잔에 가득 따랐다. 자, 이거 원샷하고 무릎 꿇고 빌면 GOP 말단 초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내주마. 이건 내 놈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하진은 굳은 얼굴로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관을 바라보는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범죄자를 심판대 앞에 세운 검사의 눈빛이었다. 못 마십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분노에 찬 천용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하진은 품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천용덕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와 김 사장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천용덕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타오르던 눈동자가 공포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멱살을 향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멈췄다. 이게 뭐야? 이 새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지난 6개월간 중령님께서 사적으로 유용하신 차량 운행 기록과 유류비 내역, 사모님 쇼핑 목록, 자제분들 학원 라이딩 기록, 그리고 오늘 낮에 제게 폭행을 가하시고 강민준 대위님을 모함하신 음성까지 전부 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용덕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다. 자신이 기르던 개가 어느새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늑대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편한 보직?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보직이 아닙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가 원하는 건 중령님 같은 사람이 다시는 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어린 새끼가 겁도 없이 이거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군대 기밀 유출, 상관 협박. 너도 바로 군사재판이야.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천용덕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관사를 빠져나온 하진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수많은 밤을 망설였던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버지. 보고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낮고 단호했다. 육군 본부 감찰 참모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충성.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속 이병하진. 현 소속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폭행 및 협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드립니다. 관련 증거 파일은 금일 06시 부장님 이메일로 자동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진의 보고는 아들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부패한 적을 향해 포탄의 좌표를 전송하는 관측병의 냉철한 보고였다.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았다. 즉시 조치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부드럽게 떨렸다. 이제 다 끝났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을 뚫고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세단 3대가 유령처럼 양구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21사단 쌍호부대였다. 차 안에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 타고 있었다. 새벽 6시 30분. 숙취와 불안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천용덕 중령의 관사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얼굴의 장교들이 서 있었다. 마동철 중령.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하십시오.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펀치볼에 미친 개는 너무도 허무하게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왔다. 동이 트는 양구의 하늘 아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천용덕 중령의 긴급 체포는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육군 본부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치자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급류가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조사팀은 쌍호부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모든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미친 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난 세월 묵혀두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신의 관사 조경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적인 술자리 대리운전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 산소 벌초까지 시켰습니다.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포복시킨 적도 있습니다. 증언은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정보급관 최 상사는 그동안 천중령의 강압에 못 이겨 이중으로 작성해야 했던 부대 운영비 장부를 수송부 간부들은 조작된 유류비 정산 내역과 거짓 운행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왕국은 부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민준 대위는 조사실에서 하진이 넘긴 증거 외에 자신이 따로 기록해두었던 천중령의 부당한 지시와 월권 행위에 대한 일지를 제출했다. 그의 진술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대와 부하들을 사유물처럼 이용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쌍호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백두건설 김 사장과 뇌물을 상납했던 지역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부대를 좀먹던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발칵 뒤집혔다. 하진은 특별조사팀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별도의 안전가옥에서 모든 원본 증거를 제출하고 최종 진술을 마쳤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조사를 지휘했던 저승사자 최민준 대령이 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다. 하이병. 자네의 용기가 죽어가던 부대를 살렸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자네에게 빚을 졌어. 고맙다. 그리고 이런 괴물 같은 지휘관 밑에서 복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군 생활 내내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주 뒤 군사법원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마동철 중령에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대 재산 횡령, 부하 폭행 및 협박, 군 기밀 누설 기도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이적 행위에 가깝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결국 그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인 파면과 함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연금, 모든 명예가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펀치볼에 미친 개의 몰락은 부대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부패에 연루되었던 간부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았고 백두건설은 군 관련 모든 공사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을 억압하던 공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하진은 남은 군 복무를 위해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영웅도 내부 고발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병사로서 제대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아버지가 존중해준 결과였다. 며칠 뒤 쌍호부대 연병장에는 새로운 대대장 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단상에 올라 도열한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내 지휘 아래 이곳 쌍호부대에서는 다시는 단 한 명의 부하도 지휘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거나 그의 인격 모독을 감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대는 지휘관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운 백두산 부대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는 이내 연병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펀치볼의 겨울 하늘로 울려 퍼졌다. 어둠은 갔고 마침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3년 후 봄.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갓 임관한 수백 명의 신임 소위들 사이 유난히 늠름하고 강직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이등병 하진이 아닌 하진 소위였다. 저녁 후 그는 군이라는 조직의 환멸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다. 천용떡 같은 암적인 존재도 있었지만 강민준 대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아버지처럼 스스로 칼을 들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것이다. 임관식이 끝나고 이제는 중장이 된 아버지 학권철 장군이 아들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진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전우가 된 것을 환영한다. 몇 주 뒤 임지 배치를 받은 하진 소위는 자신의 발령지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 임관 육군 소위 하진. 보직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대장. 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곳, 도망치듯 떠나왔던 곳.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군인으로 성장시켰던 바로 그곳이었다. 차량을 타고 양구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았다. 펀치볼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을지전망대에 서나진 소위의 눈빛은 3년 전 이등병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강철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다. 소대장님, 이제 부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운전석의 젊은 운전병이 그를 불렀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단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이 부대의 작전과장이 되어 있었다. 잘 왔다, 하소위. 강민준 소령이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뜨거운 전우애가 두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진은 다시 펀치볼을 향해 몸을 돌렸다. 푸른 하늘 아래 한때 미친 개가 포효하던 그 땅에는 이제 정의와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자. 하진이 운전병을 향해 말했다. 우리 부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젊은 지휘관의 자신감과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자의 따뜻한 책임감이 함께 묻어났다. 칼날 같던 양구의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